위안화 환율이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5월 6일인데요. 이날도 상하이 영내시장과 홍콩 여객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6.69위안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넉 달 동안은 4% 정도 올랐습니다. 방송 시점에 정확한 환율을 알 수는 없지만요. 올해 연간으로 위안화 환율 상승세, 다시 말하면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은 위안화 환율과 관련한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추세부터 좀 보겠습니다. 중국 내 외환시장인 영내시장 기준으로 먼저 볼 텐데요. 이런 영내시장, 여객시장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내시장 월간 변동을 보면 1월에는 0.08% 올랐고요. 2월에는 0.8% 내렸습니다. 3월에 0.5%가량 오르더니 4월에는 4.24%나 뛰었습니다. 월간 단위로 환율이 이렇게 많이 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19년 8월에 3.9% 상승한 거였고요. 그때 2019년 8월 당시 상황은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치열해지는 시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3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때렸고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 이후에도 반복이 됐습니다. 이번 4월은 미중 갈등이 유달리 깊어진 건 아니었죠.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나라 경제가 흔들리면 그 나라 통화도 약세를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도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엄청 뛰었죠. 최근에도 원화가 달러 대비 약세이긴 합니다만 이건 달러가 워낙 강한 탓이 커 보이고요. 중국은 강달러에다가 중국 자체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환율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경제 자체를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눈에 띄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고 외환 보유액은 압도적으로 1위죠. 기초체력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환율이나 주가는 기초체력보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더 많이 반영할 때도 있으니까 현재 환율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요. 중국은 1달러당 8.2위안으로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쓰다가 2005년 환율제도 개혁을 했습니다. 이후에 환율 하락, 다시 말하면 위안화 강세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졌고요. 대략 2013년부터는 크게 볼 때 6위안에서 7위안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환율이 6.3위안에서 6.5위안으로 3, 4% 정도 움직이는 건 큰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폭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면 주식시장에서 패닉셀, 투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환율도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외국인 자금도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의 환율의 기준은 달러입니다. 기축통화의 힘이죠. 예를 들어서 원화와 위안화 간의 환율은 원화와 달러, 달러와 위안 사이의 상대적 가치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위안화가 약세가 된다면 원화로 위안화를 사려는 사람은 유리해져야 할 것 같은데 원화까지 달러 대비 역세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외환시장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됩니다. 정부가 환율에 개입한다고 해도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거나 아니면 사거나 하면서 방향을 유도하는 시기죠. 중국은 아주 독특한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안화 시장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상하이에 있는 영내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홍콩의 여객시장입니다. 홍콩 여객시장은 시장 원리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크지만 영내시장의 환율도 있으니까 완전히 자유라고 하긴 어렵고요. 또 다른 글로벌 외환 시장들처럼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영내시장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30분에 마감합니다. 2015년까지는 오후 4시 반에 마감하다가 2016년부터 이른바 위안화 국제화를 한다고 7시간 연장했는데 밤 시간대 거래량은 아직 많지 않고요. 인민은행도 공식 종가를 아직 오후 4시 30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죠. 영내시장의 환율은 매일 장 시작 전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기준 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민은행은 이걸 중간값이라고 부르는데 중간값이라고 하면 또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니까 그냥 기준 환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내시장의 환율은 기준 환율에서 위아래로 2%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율은 하루에 1%만 넘게 움직여도 폭등, 폭락이라고 하니까 2%라는 범위는 상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인민은행이 기준 환율을 결정한다는 시스템 자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민은행은 기준환율을 최근 역내 역외시장의 환율과 주요국 통화가치의 묶음인 통화바스켓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통화바스켓은 달러, 유로, 원화 등등 24개 통화로 구성이 되고요.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가보면 기준환율 계산 방식도 나와 있는데요. 월평균 환율의 거래일 이런 여러가지 요소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공식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환율을 내놓는다는 건 여전히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중국은 2005년 환율 제도를 개혁하면서 그 전까지 1달러당 8.2위안이었던 고정환율을 풀고 바스켓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8.2위안이면 지금 봐도 상당히 높죠. 중국은 이 환율을 바탕으로 엄청난 흑자를 냈고 위안화 가치를 절상하라, 환율을 내리라는 압력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4년에서 2015년 중국 금융시장 붕괴 위기 당시 이렇게 두 차례 달러 패그제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차례 달러 패그제를 시행했던 건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다시 말하면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흔히 중국이 수출을 잘 되게 하려고 환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환율이 높아지는 걸 막으려고 저런 조치를 하기도 한다는 점 유의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환율은 큰 변동이 없거나 약간 강세를 띠면서 스테디하게 유지되는 걸 대부분 선호합니다. 패그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었다 사들였다 하면서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홍콩이 1달러당 7.8 홍콩 달러를 유지하는 패거제를 쓰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워낙 많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최근에 위안환율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인민은행이 외화 지급 준비율을 5월 15일부터 기존 9%에서 8%로 인하한다고 한 겁니다. 외화 지준율을 내리면 시중에 달러가 더 많이 풀리겠죠. 달러를 사고 위안화를 파는 시장 참가자들이 많아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를 풀어서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방어하려는 시도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표가 나오자 환율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기도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외환 지준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4년 3%로 결정한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포인트씩 올렸고요. 그러다가 14년 만에 작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 2%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그동안 지준율을 인상하기만 했다는 건 환율 하락 내지는 위안화 강세를 막아보려는 시도만 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안 하다가 작년에 했다,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중국이 결국에는 지준율을 조정하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긴 했지만 역설적으로는 외환시장 개입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준환율에 방향성을 좀 주는 방향으로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인위적 조정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기준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죠. 인민은행은 예전에는 최근 환율에 통화 바스켓에다가 경기 대응 요소라는 변수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14개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경기 대응 요소라는 걸 만들고 이걸 반영해서 기준환율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시장의 예상보다 기준환율이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민은행은 2020년 하반기에 경기 대응 요소를 뺐습니다. 경기 대응 요소가 언제나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7년 5월에 공식으로 도입했다가 2018년 1월에 폐지했고요. 다시 2018년 8월에 도입했다가 또 다시 뺀 겁니다. 경기 대응 요소를 추가하던 당시 상황은 모두 위안화 절하, 환율 상승 국면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번에도 경기 대응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작년과 올해 모두 그 대신 지준율 조정이라는 일회성 조치를 한 거죠. 그동안 위안화 강세 국면을 중국 당국이 용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라도 경제 성장의 중심축을 수출에서 내수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소비를 확대하려면 수입이 늘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위안화 강세가 유리하죠.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강세를 유지하는 게 외국인 자본 유치에도 유리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환율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 내에서도 환율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는 집단이 있고, 또 통제 내지는 국가 주도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경제 측면에서 보면, 길게 보면 중국에서도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핏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은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중국은 안 그래도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어서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는 맞는 얘기고요. 하지만 수출 증가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사상 최대인 6,700억 달러 850조 원에 달하는 무역 흑자를 냈습니다. 전 세계에 중국 제품이 안 들어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의외로 중국 전체 GDP에서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 비중이 69%나 됩니다. 그나마 2019년 75%에서 낮아진 게 그 정도입니다. 중국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이 비중이 60%를 넘었는데 자체 GDP가 워낙 커지면서 점점 내려가더니 2015년부터는 40%를 묻돌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시장 개방을 늘리면서 외국인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장을 열라는 압력도 많지만 중국 스스로도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외국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 세계 최대 은행들이 있지만 계획경제 마인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증권사도 100개가 넘는데 글로벌 IB들에 비하면 영세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금융회사들이 외국 금융사들에게서 선진금융의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환율에 계속 개입하면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5달 만인 2020년 1월 1차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 직전에 조작국에서 빼줬습니다. 트럼프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1년 동안 200억 달러 이상일 것, 해당 국가의 경상 흑자가 GDP의 2%를 넘을 것, 그리고 해당국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입니다.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을 안 해주고요. 해당국 기업은 미국의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도 참여를 못합니다. 미국이 해당 국가와 맺고 있는 각종 무역 협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런 제재를 받는 타격도 워낙 크고요. 그동안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자유무역의 수호자다 이걸 자처해 왔는데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환율이 오른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얘기일 겁니다. 상하이 봉쇄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글로벌 기관들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선망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인 페드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인하 또는 최소한 동결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두 나라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달러 유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현재로선 위안화 약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P모건은 6월 말 환율 전망치를 기존 6.35 위안에서 6.5 위안으로 조정했고요. 이미 넘어갔죠. BNP 파리바도 6.4 위안에서 6.6 위안으로 상향했습니다. 크레디 아그리콜, 스탠더드 차터드, HSBC도 환율 전망치를 조정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외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3개월 후 6.7 위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겠습니다. 연말까지는 6.8 위안으로 보는 IB들도 요즘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기조는 중국 주식에 안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다만 저는 중국 정부가 이걸 가만히 지켜보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인프라 투자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고요. 어떤 식으로든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